예. 국회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 오고 있는데요. 오늘 언론 법 처리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정찬민 체포동의안 처리하고 기타 법. 그러니까 막 1분에 법 하나씩 통과시키는 거. 그거 하더라고. 언론주재법은 물 건너갔어요. 예. 그 이야기는 이따가 정청래 의원 오면은 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냥 이제 도착은 한 10분 안에 올 것 같으니까 두 분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썰 풀까요? 가벼운 썰을 한번. 잘. 저한테 썰 풀 나름 많죠. 저는 늘 주말 그러니까 현장도 다니고 막 하니까 벌써 대선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런 선거 문화의 변화 또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제 또 선거 문화의 변화들도 느끼고 후보들 어떤 옛날에는 막 강력한 어필하고 그러면 막 와 문재인 막 했던 거랑 요즘은 그냥 허공 속에서 진짜. 그게 아니 근데 예. 뭐 관중석 없는 거 그렇다 치고 예. 마스크는 벗고 해도 되잖아. 혼자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하는데 무슨 마스크를 쓰고 해. 무대 연설할 때는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 쓰고 하고 그러던데? 아니 후보자들 연설은 다 받고 해요. 아닌데 내가 쓰고 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거는 적을 거예요. 토론회인지 뭔지 몰라. 하여튼 연설은 다 받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 토론에서 토론이 아니라 연설에서 진짜 추미애 후보 연설은 정말 명 연설이더라고. 껍데기는 가라. 그 연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면요. 추미애 후보님이 연설을 180도 바꿨어요. 그날 그 화천대유 시끄럽고 대장동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 곽상도 50억 터지니까 연설문을 전폭적으로 교체해갖고 가장 늦게 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날 그래서 아마 원래 3시 반에 경선이 시작하는데 3시 20분인가 들어가갖고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어요. 그날. 근데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 응원단의 응원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응원단과 추미애 후보 응원단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보기 좋고. 이재명 후보님이 일찍 들어가면요. 그 응원단들이 그냥 일찍 같이 딴짓 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 후보가 들어오면 같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요. 64%의 연대, 개혁연대, 명추연대라고 그러던데 그냥 개혁연대라고 보는 게. 그렇죠. 개혁연대로 그거는 프레임 가들라고 그러니까 추미애랑 이재명이랑 이렇게 같이 명추연대로 하는 건데 시민들이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은 누가 됐든 같이 응원하는 거죠. 마음은 추미애가 있고 머리는 이재명을 찍더라도. 네, 사실상 지금 경선은 끝난 거잖아요. 끝난 지 오래됐죠. 끝난 지 오래됐지 진짜. 오래됐죠. 기적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기적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제가 좀 이런 얘기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호남 경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해묵었던 대장동 의혹이 터진 거거든요. 이거는 대장동 의혹을 조중동이 기획한 것도 아니고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일개 신문이 갑자기 이상한 의혹을 들고 나왔는데 그건 누가 가져왔을까? 네. 누가 제보했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기획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을 타겟으로 대장동 의혹을 띄웠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실 이게 법조 게이트예요. 정확히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 의원 절대 법조를 건드리지 않아요. 검찰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 게이트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보호해주는 집단이에요. 근데 이 대장동 문제가 법조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조중동은 덮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이재명 하나를 보고 누군가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이걸 터뜨렸는데 줄줄이 사탕 끌려 나오는 것은 법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 실패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층들은 결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집 효과가 전주의 투표율이고 전주의 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정청래 의원 입장하십니다. 내가 그 국회 중계를 쫙 보면서 왜 혼자 들어오세요? 이수진은 왔어요. 예. 정청래 의원 투표를 어떻게 하나 봤어. 다 녹색을 계속 찍고 계시던 그런 투표를 왜 합니까? 반대도 눌렀잖아요. 반대 없었는데? 첫 번째 한 거. 그게 뭐였는데요? 언론 미디어 특위 구성한다는 거. 그거. 미루다는 소리잖아. 예.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이야기는
이수진 의원 들어오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저는 오늘 이수진 의원님 보러 왔어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살짝 분노의 어떤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시민 싫어하는 타판에 아니에요. 저 유시민 작가님 되게 좋아해요. 친분도 톡톡고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왜 그 뜬금없이? 몰라 뜬금없이 저런 글을 쓰네. 아니 가짜 뉴스를 그렇게. 예. 유시민 아니면 제가 당연하다는지. 제일 좋아하는 분 몇 손가락 안에 들은 분이에요. 내가 제일 황당했던 내 관련된 가짜 뉴스는 내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야. 나도 공무원 월급만 받아봤으면 좋겠대. 근데 그게 그 맥락이 없어.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그걸 제기할 때는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뭐 싫으니까. 그 맥락이 없어가지고 되게 황당했던 바로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자, 이수진 의원도 들어오셨네요. 이제 30초 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 모시기 전에는 시청자들 한 3,000명 이상은 좀 모아놔야 된다. 모아놔야죠. 그래 사람 기다리고. 그래갖고 저희가 3,000명 딱 지금 모아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오시면 이제 3만 명 오늘 기대합니다. 근데 표정이 좀 속상하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방송으로 여쭤보고요. 네, 우리 자, 어서 오십시오. 이수지 의원님 입장 주십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가라앉았네. 데 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우리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표정들이 그럼 두 분이 싸운 것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 분위기가. 우리 둘은 안 오다가 싸웠어요. 뭐 휴가 갈렸어요 두 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네. 접종 완료 안 하신 분 있어요? 여기 저는 완료. 저도 나도 완료. 저도 완료. 다 했네. 네. 그럼 됐구만. 저도 볼펜 하나만 주세요. 제 거 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직권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다는 목표하에 오늘 또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의 대선 이야기 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제 앞에 이 방송의 메인 타이틀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지금. 그러게. 저희가 좀 띄워드릴게요. 뭐 안 좋은 일이 되게 예 많아요. 빠졌는지 이따가 설명하실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에 시사타파 TV의 이정원 PD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참 촛불인 이종원 PD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그쪽에서 가져가네. 아니 침체돼 있길래 제가 의원님 좀 이 시대에 참 침체인이 침체되어 있길래. 예, 이 시대의 참 촛불인이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작하고 첫 게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동주와 그래 이수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볼매. 볼매가 아니라 보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볼수록 매력 있어요. 볼매 이수진. 다행입니다. 지금 그 국정감사 처리돼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이수진 의원이 이 서울에 성범죄 관련한 관리자 한 명이 전자팔찌 부착 16명을 담당한다. 뭐 이런 거를 한번 네. 언론에 냈더라고요. 네, 그 네. 무슨 내용이에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이 월등하게 지금 그 보호관찰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떻게 16명을 관리를 해요. 관리를 거의 못하고 있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실효성이 없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보완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그 살아온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간접으로 들었거든요. 아, 예. 정말 멋있더라. 저요. 팬 하기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볼매가 되는 거죠. 아, 볼수록 매력이 있는.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랑 이수진 의원님이랑 이렇게 나란히 앉으시니까 흑백 같아요. 저도 하자 그랬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정청래 의원의 의원금이 다 찼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보내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네. 오늘 이수진 의원님 부럽습니다. 채워드려야죠. 저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계좌번호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많을 감사합니다. 때 까야죠. 네. 중간에- 신한은행 100-034-256782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의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뭐 지금 뭐 그 얼마나 채팅창에 잔뜩 뿌리 나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렇죠. 우리 정치 포기할 거야? 네.
아니 1억 5천 중에 아직 3분의 1도 안 찼나요? 1억은 찼나요? 반은 반 정도? 찼습니다. 네.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반 채워야 되겠네. 네. 이게 이제 잔소리 듣기 싫으면 빨리 채워줘 버리고 치워버려야지. 의원님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만약 1억 5천을 후원금이 모금이 됐어요. 네. 거기서 만약에 1억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5천 원 2월 되는 거예요? 2월 되죠. 아 그럼 2억을 내년에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거 뭔 일 있었죠? 오면서 이순신 의원한테 그랬어요. 오늘 후원금 얘기는 하지 말자고. 분위기도 어때요? 뭐 정식이 오늘 끝낼 거야? 뭐 저, 본인들이 범인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순서에는 없는데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저도 오기 전에 그거 취재 좀 했어요. 제가 5분만 떠들게 아니, 편하게 말씀. 시간을 그거 한번 얘기하죠. 뭐 주시고요. 다 같이.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넣으면 되죠. 뭐. 어쨌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이재정, 정청래, 장경태, 김용민, 문정복, 이규민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에 오늘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브리핑하는 걸 잠깐 보니까 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통과가 된 거죠. 특위. 네네 특이한. 다음에 이 특위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겠다 이거고요. 이 특위는 18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거고요. 특위 활동 기간은 무려 5월 말 12월 31일까지다. 결국에는 안 한다는 거죠. 언론 중재 및 뭐 가짜뉴스 피의 구제법을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 올해 안 여기 지금 한다는 거죠. 네. 정청래 의원이 지금 코가 석견 아파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회 특위 미디어 특위 이거는 명분은 뭐 정보통신망법, 유튜브 가짜뉴스 뭐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기권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가 4명인데 민주당이 저 혼자 같아요. 왜 반대를 했냐면 여야 동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석 배분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요. 특위는. 근데 동수를 한다는 것은 합의 못할 가능성이 5대5로 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못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언론 특위에서 통일성을 위해서 한다는데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 가짜 유튜브 이런 거는 가방에서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피해 구제법 이것도 지금 통과를 못 시키는데 다른 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손 털고 그냥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희망 고문하고 생각해 보세요. 원내대표 선거 때 법사위는 절대 안 넘겨줍니다. 그 방법으로 저한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표를 받았어요. 그 법사위 넘겼어요. 윤호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개 상임위 또 졌어요. 그리고 막 비판이 있으니까 언론개혁법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문체위한테 요청을 해요. 통과시켜달라고. 법사위까지 했어요. 못하잖아요. 그리고 27일 날 합의하여 상정 처리한다가 아니에요. 상정 처리한다예요. 그럼 상정 처리하면 되잖아요. 또 못해요. 지도자는요. 과정에서 욕먹고 결과적으로 박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하루 종일 저는 물 건너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의장이 자꾸 힘들게 한다니까 제가 욕먹을 각오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서 국회의장을 좀 압박을 했는데 정작 문제, 국회의장도 문제지만 정작 민주당의 문제가. 그래서 원내대표 문제죠. 뭐 원내대표가 사실상 그리고 원내대표만 탓할 수 없는 게 오늘은 이상하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진짜 면목이 없어요. 진짜 죄송하고요. 제가 대신해 사과드리고 근데 이제 큰 역할이 있으면 큰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안 되면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개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마치 미디어 특위 하는 것이 또 뭔가 잘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연표.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몇몇 의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아, 내가 민주당하고 잘 안 맞나? 가장 민주당스러운 사람이 그런 정도 지경이 이른 거예요? 네. 회의감들. 오늘 지지자들한테 미안하니까. 너무 회의감, 자괴감, 그리고, 이게 참, 뭐라고 이게 형언할 수 없는, 그렇다고 큰 대선을 앞두고 뭐 자포자기성 발언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새날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짜 죄송하고, 그리고 또 왜 나는 뭘 하려다가 안 되면 맨날 와서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인가. 저의 자리도, 굉장히 좀,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좀 싫어요. 지금 이 순간.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그 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대표했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우리가 정치를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은요, 180석 쥐어줘도 못하는 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4월 재보궐선거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제 밀어붙이는 걸 못해. 그게 국민의힘 소수당이 여론을 통해 가지고 그 여를 압박하는 방식이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차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 법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그걸 못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이 면목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네. 아니, 문체위원들 닥달해가지고 그 욕먹으면서 도종환 위원장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법사위원들 그렇게 고생시켜서 통과시켰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의총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의 자유 지수가 1위인 나라잖아요. 그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삼스럽게 언론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강행 처리를 해서 대선에 지면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 한 22분인가 말씀하셨는데, 한 12분이 나와서 그런 식의 발언들을 했고, 나머지 10분은 굉장히 막 거의 피를 토하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근데, 아마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표결 처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느 분이 표결 처리를 하면 또 예전처럼 명단에도 다 나가니까 안 된다면서 다시 또 최고위로 위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위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다고 자기네들 최고위에서 안 돼가지고 왔는데 실컷 얘기하고 표결 처리를 딱 기다렸더니 그 원내대표님이 갑자기 또 표결 처리하면 또 명단이 밖으로 나간다. 반대한 사람들이. 그래서 또 최고위로 넘기겠다. 그러더니 다시 또 특위 만들었다. 그래서 저도 정치 초단이지만 저도 민주당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나다. 저도 아니에요. 우리 이수진 의원님은 청래당이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그래서 저는 기권을 했어요. 이거 도저히 진짜 이 언론중재법까지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검찰개혁도 보궐선거 전에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검찰개혁을 미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미뤘었는데 지금까지 검찰 검수완박 그거 전혀 지금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뭐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또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그게 그놈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정말 그들의 정무적 판단이 정확한 건지. 우리 정청래 선생님은 왜 정무적 판단은 어디로 가고, 두 분 제가 보면 늘 최선을 다하는 건 아는데 저도 좀 오기 전에 이
취재를 좀 했더니 일단 TF는 면피용이에요. 국민들한테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시간 미루는 면피용이고 제가 오늘 언론중재법이 사실 무산됐다는 걸 보면서 사실 27일 날 아까 우리 푸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정 처리한다 했거든요. 사실 너무 좋았어요. 대장동 사건 터질 때 언론중재법 처리해버리면요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이 계속 화천대유 막 띄우고 있는데 언론중재법 신속하게 딱 통과시키면 할 말 없거든요. 언론 갖고 또 다시 싸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였는데 김영민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정말 허탈할 것 같아요. 예, 꼭 하겠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못했어요.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오히려. 중재법에 대해서 제가 짧게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4년도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였고요. 제가 언론개혁법을 다뤘었습니다. 그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느 법도 없었어요. 근데 왜 언론만 유독 표적 삼아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냐. 이런 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 19개 법안이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을 빼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치 세무조사할 때 언론사만 빼줘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아니, 파견 근로자 갑질하면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개인정보 유출되잖아요. 그 피해가 크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있잖아요. 급발진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제조물법 19개 법안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을 20번째로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이 19개 분야 업종보다 언론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어떤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를 언론 보도를 잘하고 있는 데는 오히려 보호하고 가짜뉴스로 언론계 전체를 먹칠하는 것을 걸러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옥석을 가려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피해를 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2004년도에 쓰레기 만두 파동이에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고 한 일주일 만에 30대 만두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어요.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사과한 언론이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몇 차례 의총에 가서 이렇게 내가 실제로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낸 법이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은 3배가 뭐냐 5배가 뭐냐 이렇게 불만이 있다 지지자들은. 그렇지만 일단 이 법을 하고 나중에 개정안을 내자. 이 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정무적 그렇죠. 판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대선은 기세 싸움이거든요.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해줘야 돼요. 지지자들이 뭔가를 민주당이 이 정도는 했어.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국민의힘 측에 일부러 갔어요.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100명이 180명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도 나중 갖고 싶다고. 오늘 국민의힘 측에 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못한 거예요. 무슨 미디어 특위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희망고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만세 부르고 대선 전에 못합니다. 대선 끝나고 이기고 나서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원래 지금 같은 동력 다시 살리기 힘들어요. 언론중재법 이거 다시 한번. 맞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재창출한다 그래도 시작부터 또 시끄럽게 왜 이거 하냐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저는 걱정이 뭐냐면 우리 지지자들에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숫자가 부족했으니까 숫자 좀 늘려주세요. 한석도 더 주세요. 총선 때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180석 쭉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속으로는 더 막 하고 싶은데 또 상대방도 있고. 또 의원님이 말씀 못 하시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 여기저기서 보도로 뭐 청와대 출신들이 다 반대를 하고 뭐 NY 계열들도 반대로 돌아서고 저는 그런 것도 취재를 했어요. 그래갖고 마치 책임을 청와대 지시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민주당 이거는 약속이었어요. 국민과 한 달 동안 연기하고 27일 날은 상정 처리한다. 이거는 박병석 의장이 아무리 본인이 중앙일보 출신이고 어떤 언론중재법 자체를 반대한다 그래도 이거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의원들 자체가 이걸
상정 처리한다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들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자기네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왜? 시간을 끄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를 주면 안 되고요. 개혁은 정광석화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검찰 개혁도 지금 미완 상태가 돼버렸고 네. 정말 어려운 개혁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지금 보셨다시피 검찰 개혁이었고 지금 언론 개혁이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아마 아젠다가 될 것 같은데 관료주의, 특히 기재부 관료주의 이 세 가지 정도는 민주당이 180석일 때 그것은 개혁을 좀 해줘야 국민들이 아 뽑아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고요. 전 진짜 안타까운 게 이번에 언론개혁을 위해서 김용민 의원님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이수진 의원님이나 나머지 뭐 이재정 많은 의원님들이 저 언론에 의해서 이제 민주당의 강성파로 찍힌다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고 그 요구 사항을 충실히 개혁 입법을 통해서 하라고 우리가 180석을 줬는데 이분들은 이제 조중동 일제히 뭐 강성 민주당의 강성파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다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낙인은 제가 뭐 18년째 찍혀서 아무 상관도 없고 조선동호랑 인터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실망스럽고 분노해서 대선 때 운동을 잘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몫이 있거든요. 가장 나쁜 결정을 하는 게 나쁜 결정이고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그다음 나쁜 결정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고요 도대체. 8월부터 지금까지. 예. 자, 뭐 우리 시청자나 지지자분들한테 나쁜 뉴스만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무리로 특위 구성하는 게 가장 비겁한 방법이에요. 그거 하려면 몇 달 전에 했어야지. 연피용.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분 안 좋아해요. 진짜 싫어해. 언젠가부터 그분 싫다는 얘기를 방송으로 노골적으로 한 적 있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이 사태의 발단은 자리 욕심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지금. 윤호중. 왜 이렇게 자꾸 이름을 이야기해? 저는 실명제라. 댓글창에다가 지금 쓰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구만. 저는 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제 대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언론 개혁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수진 의원님도 한 말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말을 막아서. 그래요? 예, 왜 그러면 지금 언론중재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셔갖고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가 말으시더라고요.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특위가 지금 12월 말까지 활동을 하고 특위 끝난다고 그 개정안이 뭐 통과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정부로 부담을 넘겨버리고야 말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음험하고 비겁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끊어갈게요. 자, 그 민주당 경선 이야기하고 윤석열 뭐 이렇게 몰아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네거티브가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전체 판에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 맞죠?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정치 공관여층이 아닌 저희 마포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옮겨드릴게요. 실명만 빼고. 아니 왜 거기는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재명을 협공하냐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편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이낙연 캠프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저도 민주당 주변에 있는 분들의 정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재명 선거운동을 더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도둑을 10명 잡을 거 왜 5명밖에 못 잡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격을 당해야 되고 같은 편끼리 당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예측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푸나님? 이게 다 들어맞고 있지 뭐 거의 신기에 가깝죠. 그렇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신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 정치 신. 아니 개청수 전북 물어봤을 때 하루 전날 54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네, 한 번으로 하고 저는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져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요로- 제가 본 판세는 6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판은 사실상 끝났고 광주 전남 분들에게 더 감사드릴 것은 이재명, 이낙연 둘 다 과반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하다는 거 인정해라. 네. 특히 이재명 지사에게 이낙연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손잡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하는 것을 저는 보여준 절묘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분석하면서 어떤 절묘한 좋은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그 집단 지성이라는 건 진짜로 놀랍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재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둘 다 가반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디 호남에서요? 광주 전남에서. 광주는. 예, 근데 어쨌든 이낙연 후보에게 1등을 찍어줬잖아요. 0.17%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상징적인 말로 고향은 따뜻했다. 그러니까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하라는 광주 전남 분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승리 전략만 짜면 안 돼요. 여러 명이 하면 한 명만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패배 전략도 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게 표현하자면 언론 뭐 중재 가짜뉴스 피굴제법이 통과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또 동력이 붙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으니까 댓글창에 막 야 이것도 통과 못 시키는 민주당이 무능한 새끼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되 사기는 꺾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아니 욕 먹을 때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냥 오면서 욕이나 진탕 먹고 가면 차라리 속이 후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우리 시청자들 분들 또 힘낼 수 있게끔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 계시잖아요. 네. 마이크 가깝게 대주세요. 네.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 제가 후원금 말씀드리려고 나왔다가 지금 괜찮습니다. 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지. 채울 때까지 정말 저희가 나오셔야 채워드릴게요. 아, 그래요? 어쨌건 네. 그게 경북에서 이제 결과가 나옴으로써 사실상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재명이 이제 끝났구나. 남아있는 곳들이 이재명을 이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수진 의원이 또 전북 출신이라서 이수진 의원의 힘인 것 같아. 전북의 딸.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 전주 한번 가셨었어요. 이재명 지사님이. 그때 제가 서울에서 내려갔었죠. 도와드리려고. 그때는 정세균 그분 쪽 국회의원들이 전북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었고 딱 한 분만 이재명 지사님을 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김윤덕. 네, 그래서 나머지 구의원, 도의원 이분들이 국회의원 몰래 이재명 지사님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는 좀 살벌했어요. 밑바닥이 그런 민심이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민심을 읽고 계셨네. 바닥.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시대 정신을 읽고 있는 것이고 다수가 정치인들만 그거 못 읽는 게 오늘 언론법도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요. 민주당의 오늘 언론중재법 통과 안 되는 거 보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대 정신을 잘 읽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하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에게는 저는 정말 우리가 이분들을 박수를 쳐주고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주가 돼서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의원들은요. 전 다음 총선의 기회나 우리 예전같이 금방 잊어버리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더 기억하면 되죠. 디지털 증거로 다 남고요. 다 남고요. 역사에 그냥 다 남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면은 저는 그 질문 우리 정치의 신한테 질문. 네, 제가 이낙연 말씀드릴게요. 캠프가 아직도 저기 안- 한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 신. 네. 개정수. 죄송합니다. 네. 이낙연 분위기가 너무 캠프가 다운돼서. 제가 또 휴지 오브 팔라틱스인 거예요. 정치신. 정치신. 그 이낙연 캠프가 우리가 보기엔 끝난 게임인데 아직도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남은 전략은 어떻게든지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는 전략이 아직도 보이거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잖아요. 그거 이제 무효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표가 더 떨어질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정치라는 업종이요. 자기 객관화에 가장 실패하기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싫어하는데 10명이 좋아하면 자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지사가 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인재 대세론이 뭐 그냥 전국을 호령할 때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민들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정심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약자를 응원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진짜 오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강짜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본인들 주장만 하는 거 이걸 대중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어쨌든 어떤 컵 속에 빠지면 하늘이 그냥 동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이 경선 불복 프레임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를 광주 전남이 좀 막아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1등 한번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광주 전남 가서 고향에 가서 그분들 별 면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이낙연 후보도 결국은 우리가 손잡고 어쨌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될 동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이렇게 이제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고 그리고 아마 대선 경선이 끝나면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이낙연 후보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것까지 좀 내다보면서 우리 같이 하자고요. 저는 조금 우리 정청래 의원님과 좀 다른 생각이 좋아요. 뭐냐면 그런 거 좋아. 왜냐면 이낙연이 마지막 전략 그 질문이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나 조중동 스탠스로 자기 당 후보로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큰 한 방의 네거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경고하고 이보다 있어요. 더한 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말을 아끼는 것 같은 뉘앙스를 자꾸 얘기해요. 계속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부울경 선거가 딱 끝나면 부울경은 어차피 이낙연 후보의 어떤 불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마지막 표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 선거를 앞두고 저는 강력한 네거티브 한 방을 준비하고 왜 그 캠프가 절대 순순히 원팀이라는 그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가 일명 똥뽕을 맞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갖고 어떻게든지 이낙연 역전이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 선거였으면 이런 화천대유나 대장동 의혹이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분한테 깜짝 놀랐었던 게 작년에 총선 때 방송을 한번 같이 유튜브 방송을 했었어요. 그분의 TV에서.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양승태 사방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끝났더니만 저를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방송 끝나고. 네, 전직 대법원장을 그렇게 점잖지 못하게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느냐. 진짜요? 네, 그러면서 왜 불렀냐 그러죠. 제가 그 말 할 줄 몰랐겠죠. 그래서 중도표를 다 잃는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같은 국회의원 후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막 혼을 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아니 무슨 조금 더 도움이 턴이 있겠습니까? 높았어요. 그때. 거기서 그냥 열받으면 좀 높아져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욕도 했나요? 욕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에 안 사시는 분처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저희 또 그쪽 그 동교동계에 계시는 국회의원분이 계세요. 김모 국회의원분인데 저한테 아니 이 의원이 사법개혁 하는 바람에 내가 재판에서 당선 무효를 받았다 이거예요. 김한정?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충격인데.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사법부에 제보해야 되는데 이수진 자꾸 사법개혁을 사법개혁을 외치니까 얘기해서. 민주당 의원들 재판이 굉장히 불리하게 네. 돌아간다. 아, 이런 그리고 뜻으로. 또 사법행정위원회,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막 국민 참여시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법행정위원회가 뭐냐.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시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정말. 제가 아까 네. 더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좀 취재하고 있던 거 아까 쉽게 들어봅시다. 얘기한 건데 어. 이 대장동 의혹을 조선일보가 터뜨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취재 중에 있지만 이거는 제가 어제 잠깐 의혹입니다. 이거 제 생각이고 의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는 배우는 전해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 전 의회 경기도 의장 송한준 이 사람은 전해철의 오른팔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이 기사를 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의 기자는 이 송한준 전 경기도 의장과는 아삼육하는 사이고 이런 1인 매체가 그 내부 시의회의 어떤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어요. 당연히 송한준에게 저는 어떤 이런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 취재를 해서 이 경기도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 곽상도가 나왔을 때 당황한 거는 조선일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이재명, 저쪽에서 터졌구나 해갖고 자기네들이 좀 키워주려고 썼는데 곽상도가 걸리고 저쪽 법조 게이트로 번지니까 조선일보가 야, 이거 당했다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만을 보고 이 화천대유 대장동을 터뜨렸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는 법조 게이트거든요. 이게 정확히 보면 힘 있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당선을 위해서 옆에서 어시스트를 했는데 그렇죠. 결국 또 호남 경선을 앞두고 그러니까요. 해묵은 사건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이라면 네. 정말 이거 그런 그림자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제가 사실 많이 찾아낸 게 있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또 다른 것, 왜 거기서 나오는 정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 선거를 앞두고 저쪽에서 더 큰 네거티브를 준비하고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해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요것만은 안 쓰려고 했는데 절대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야, 좀 심각하네, 진짜. 의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민주당에. 이낙연 지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예. 근데 정치권에서 아류는 실패합니다. 독창적인 자신만의 업적이 그리고 자신만의 신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자력갱생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리고 비주류였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비주류. 그렇죠. 주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운명 팔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치면. 그래서 친명 세력을 지금 구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현재만으로도 어쨌든 국회의원 한 60명 정도 가서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성남시장에 출발해 가지고 그것도 10년 만에 이룬 업적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가장 짧은 기간에 서울시장부터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의원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초에. 대중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여권 내에서의 적어도 세력 교체. 그런 게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정권 교체일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묘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비주류로 있었던 거 이것이 득표력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면서 엉켜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학벌, 지역, 뭐 지연, 혈연 이런 것도 있고 국회 내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종원 개총수가 얘기하는 엘리트주의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시당해요.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보여요, 그게 눈에. 진짜? 예. 의원님 무시당해요. 좀 심하다. 심할 의원님 정도로. 다른 국회의원님 요즘은 그래도 좀 무서워하지 않아요? 덜하죠. 아니 정청래의 강점이 뭐냐면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더 무시해요 그 사람은. 아니 무서워하던데. 네. 무서워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요. 어쨌든. 네. 아니 요즘은 삼선되고 좀 무서워하지만 그 전에는요 초선님 뭐 하여튼 개파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 무시했다는 거는 운동권으로 쳐주지는 않았어요 정청래를. 왜요? 똑같이 운동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주화하고 새날에서도- 감옥 갔다 왔는데 예, 그걸 안 쳐주더라고요. 패널로 출연하는 사람 중에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반대로 무시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나오는 학교 나오는 애가 무슨 패널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한다고. 근데 그 반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냐 정치권에서.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에이. 자 그러면은 근데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음. 지금까지 징크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깨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경기도지사 출신은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서울 법대 출신은 대통령 안 되더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종 이제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징크스가 쭉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된다면 이 모든 징크스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수진 의원님 법대 출신은 아니시죠?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법대 출신은 아니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 법대 출신 아니거든요. 예. 야, 자 그러면 이제 대장동은 지금 여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 호남 경선 득표율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대장동 소위 게이트라고 불리는 게 이재명 연관성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따가 이제 2부에서 뭐 윤석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 굳히게 들어가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2위였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40% 육박하는 압도적으로 거의 뭐 1년 전에. 그렇죠. 더블 스코어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 갈 때까지 사람들을 상당히 쫄리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될까? 쪼는 맛이 있었지. 진짜. 이렇게 쪼는 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죄를 받고 이제 날개를 다른 거거든요. 근데 대장동이 그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뭘 파봐도 나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위기 아니야 했다가 이걸 또 다시 그 뒷다리를 잡는 것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쪽은 지금 하는 얘기가 저도 이제 뭐 방송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지만 특검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특검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깼거든요. MB 때 특검으로 재미 보더니 또 재미 보려고 그러냐. 이제 안 속는다. BBK 면죄부 털어줬잖아요. 네. 대선 때 2007년도 8년도 그때. 네. 근데 저들은 특검 얘기밖에 못 해요. 특검 얘기는 뻔하거든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죠. 특검을 누가 할 건가. 이게 아무리 짧아도 2달 걸리거든요. 그 2달 기간 소나기를 좀 피하고 싶다. 그런데 화천대유 소속 뭐 고문 변호사 이런 데다 보세요. 다 저쪽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발 사주가 이 대장동 이 문제로 덮인 것 같지만 수사는 착착 진행 중에 있다. 그게 그리고 좀 속상했어요. 그렇죠. 고발 사주 이것이 다시 또 대장동을 덮을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슈가 계속 이슈로 덮였는데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 이태희태 검사까지 지금 압색을 했다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압수수색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이수진 판사님. 궁금하다 진짜. 네.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판사들한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사유를 제대로 좀 그 증명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만 이제 판사들이 도장을 찍어주니까. 예. 안 그런 분도 계시던데 압색 영장 남발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을 접근을 할 때는 사실은 많은 법관들이 그래도 법관에 맞게 훌륭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한 30% 정도의 법관들이 일을 잘못하니까 법원 전체가 항상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는 소명을 해줘야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혐의점이 농도가 짙다.
그렇죠. 그 정도 소명이 됐다는 거죠. 압수수색 예, 영장을 해야 되는. 정상으로 봤을 때. 네. 자,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이수진 의원이 추미애 대표의 그 뒤를 밟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무럭무럭 가라. 깜짝 정치 후원금 대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아, 이런 그래요? 댓글창에 아유, 올라오고 정말. 있어요. 지금 2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수진 의원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음걸이는 늦지만 판단은 빠르다. 예. 자, 어쨌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아까 그 우리 이종훈 PD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네거티브가 터지지 않고, 그러니까 터진다고 해도 지금 대장동을 이겨내는 건 뭐냐면 이재명과 연관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따박따박 반박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이런 지지율은 굉장히 그 지지의 강도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지지율은. 보통 있잖아요. 지진의 강도를 얘기할 때 그걸 네. 측정하는 게 이제 모스 강도 이건데 이건 적어도 봤을 때 지지도가 강도 7 이상은 되는 거죠 지금. 지지도가. 자, 어쨌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을 가는 길에 깔딱거기 하나 넘고 있고요. 한 두세 번 더 넘어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좀 고비가 여러 번 올 것 같은 게 이재명을 직접 겨냥해서 나오는 건 없다 그래도 그냥 뭐 사돈의 팔춘 측근이다 그냥 이름만 붙여버려 갖고 뭐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타기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사건이에요. 워낙 광범위한 정치계, 언론계, 뭐 법조계가 다 있어갖고 그래서 계속 긴장을 해야 됐는데 현재까지는 뭐 대장동 의혹이 커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외쳤던 제 지지자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 딱 터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뭔가 위기감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낙연 측에서 이 대장동을 국민의힘과 조중동 논리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것은요. 오히려 민주개혁 진영의 표를 몰표로 하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사실상 게임이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가 이제 머니투데이랑 하는 정기 여론조사에 이재명 지사가 전화 면접으로는 최초로 3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자대결에서 30%가 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박스권이라 그래서. 근데 전화 면접에서는 되게 태도를 유보한대요. 누구라고 직접 밝히지 못한대 상담원한테. 근데 3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대버려라.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연관설이 이제 그러니까 저쪽을 뒤집어 씌우려다가 지금 저쪽이 뒤집어 쓰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을 해 있는데 뭐 해명이 도골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깠어.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다른 계약을 하면서 다운 계약하면서 통장으로 돈을 집어넣습니까? 그게 해명이 되냐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그 윤석열 후보 측 앞 부친의 통장까지 공개하면서 쉴드를 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것도 일종의 뇌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 연관성이 있다면. 나는 김만배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친한 사이 아니다. 쉴드가 지금 안 먹히고 있는 상황. 아마 곽상도의 쉴드도 안 먹혀서 지금 지지율이 5%나 빠져버렸거든요. 국민의힘이. 우리 푸나님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관한 대장동 의혹을 조선이 굉장히 커버를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사건을 조중동이 기획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거는 누군가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저쪽에서 기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2? 그 제2? 그렇잖아요. 조선이 기획했다 그러면 왜 윤석열을 실드를 쳐줘요? 이런 게. 자, 이제 요 국면에서 자, 이제 대선을 여러 번 좀 치러본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대선이 가장 드라마틱한 대선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고난을 받고 고초를 겪으면 겪을수록 대중들은 더 지지하더라.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고초를 겪는 것도 이 또한 과정이고 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표를 더 주거든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뭐 의혹 제기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하지만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팩트 체크가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중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에요. 진실, 팩트와의 싸움 같지만 결국은 저거 저러니까 저럴 것 같네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꼬리가 길어요.
그림자가 길고 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선 운동을 할 때는 팩트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우리 솔직히 아직 다 모르잖아요. 실체적 진실을. 근데 이상하게 최순실 변호사가 거기 관련돼 있고 원유철 의원이 거기서 뭐 해가지고 감옥 갔다고 그러고 또 뭐 박영수 특검 딸은 또 뭐 한다고 그러고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건 아니고 감옥 가기 전까지 거기서 고문료를 한 1,0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니까 예, 그거죠. 어쨌든 그 관련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로 감옥 갔어요? 학원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감옥 거, 가 있는 그런 거죠 것 지금. 때문에. 네, 그래서 원유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뭘 했다더라. 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육하 원칙에 쓰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대중들로부터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분석을 할 때 디테일은 대중들은 잘 몰라요. 이미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관련 법을 통과를 못 시키면 민주당 무능하다 이미지가 생겨요. 사실은 구성원 전체를 보면 이수진도 있고 정청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정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 다수는 디테일은 모르겠고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 맞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윤석열 것이 튀어나옴으로써 확증해주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 참 이상하네. 하필이면 아버지 집을 그분하고 이렇게 사고 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야, 근데 이 사건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이 이제 사실상 윤석열한테 이렇게 튀면서 곽상도에 있지. 그리고 막 진짜 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는데 한 40억 가까이 되는 거를 19억에 사줬다. 이제 거기에 이제 뇌물이 등장하고 여기 계속 실드를 치지만 실드가 안 먹히기 시작하면 그 집단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캠프가 무너지고 윤석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미지가 묻어요. 아, 국민의힘 것들은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 집단이 몰락하는 전조. 이재명을 무너뜨리려고 누군가 던진 건데 그 제이라는 분의 큰 그림이 아니라면 참 이건 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진짜.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제일 신난 것은 아마 그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같습니다. 그렇죠. 반응이 민주당보다 더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냐? 근데 홍준표 실망이에요. 왜요, 왜? 아니 더 세게 해야지. 많이 응원했건만. 쫄아가지고. 야게 너무. 네? 조국수 홍까지 갔다가 물러서가지고. 저는 네. TV 토론 2-3번 하면 그냥 윤석열 그냥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봐주는지 어쨌는지 약해. 홍준표 후보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수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어디 대장동 개발하고 이러는데 그걸 봐주시고 막 그런 거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괴감 들지 않으세요? 내가 뭐 하려고 판사했나 이런 거? 판사했나요? 그런 사건 재판을 많이 했었죠. 재판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차익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말 공영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LH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미치겠다니까. 돈을 벌어야지. 왜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아니, 아까 최기상 의원하고 옆에 앉아서 얘기하기를 그걸 차라리 그거 해가지고 몇천억을 벌었으면 우리 둘 다 의원직 사퇴하고 나갔을 텐데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 참으로 씩씩하고 되게 솔직하고 그다음에 시대 정신을 진짜 오롯이 담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이런 분이 지금 계신다는 것이 정말 굉장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대한민국 모든 이 개발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대장동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중앙지검장이 될 윤석열이 이름이 올라오고 박영수 특검이 오고 대법관 출신이 나오고 이거 보시면요. 왜 조선이 이걸 까고 싶었으면 이재명을 그 전에 죽였겠죠. 이 정말 비리가 관련돼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유타운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냐. 다 힘 있는 자들을 끼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끼고 할 때는 다 자기네들이 지자체장과 뭘 같이 공유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이 중간에 끼어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껄끄러운 거죠 지금 사건. 그러니까 하다가 지금 업무상 배임죄로 이제 수사받게 됐어요. 이재명 지사가 업무상 배임죄래. 비리가 지금 관련된 게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성남시장에 가고 그 세력들한테 돈 많이 벌어주게 한 거다. 성남 시민들한테는 손해를 끼쳤다. 하다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눈을 찌르려고 딱 찔렀는데 보니까 자기 눈을 지금 찌르고 있는.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눈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되고 뭐 지금 이제 속도전을 내고 지금 17명으로 특수수사본부를 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 끌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자꾸 이제 특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볼만한 상황이 좀 연출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윤석열과 김만배의 관계가 이제 뭐 김우겸 의원 등에 의해서 증언이 되니까 그 오늘 유승민 캠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왜 유독 화천대 유권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발언을 회피하더라.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이 건이 이제 윤석열한테 튀기 시작하면은 확실하게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엄청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홍준표의 상승세가 무서운데 윤석열은 안 되겠네. 사실 저쪽 세력으로 봐도 윤석열은 적자가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높아서 그냥 상황 모시다 왔는데 얘가 비리만 터져 나오고 토론할 때마다 무식한 소리나 해버리고 근데 결국에는 가장 큰 이슈에 지금 이 사람이 걸려 있다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은 경선 본선에 못 가겠죠. 아마 제가 얘기하면 신들의 협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마를 기운 안 받아요. 그렇죠. 출마를 하되 완주하기는 어렵다. 완주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완주 전문가예요. 어머니가 완주군 출신이거든요. 그만. 하여튼 홍준표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자기네 지지층들한테도 욕먹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문성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문성열이래요. 왜요? 오늘 그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제 버리려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정책 물어보다가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문성열이라는 얘기가 문성열이가 저쪽 지지자들에서 뭐라 그랬다. 천안함 사과 안 하는데 그 정상회담 될 거냐, 정상회담 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 되면 그랬더니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한다니까 그건 그거고 일단은 정상회담은 저희가 대통령으로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했다가 문성열 소리 들었어요. 사과도 안 받고 무슨 국민의힘 후보가 그 정상회담을 했더니 저쪽에서 바로 문성열. 근데 이제 윤석열은 제가 토론하는 걸 진짜 한번 끝까지 봤는데 이런 상황 같아요. 그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어 시골에서. 근데 천지분간을 못해. 길도 모르고. 근데 막 다니다가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지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모르는 게 다양할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하게 몰라요. 보면. 네. 확실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이 가능한 후보예요. 뭐 검찰 사무 말고는 아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국정 경험이 없다 보면 이게 단기 속성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정치도 고도의 전문 직업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도 전문 직종이잖아요. 뭐 사시도 봐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닌 사람이 갑자기 가서 재판하다면 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아무나 판사도 아닌데 가서 너 재판해봐. 그럼 헤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정치를 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질문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홍준표 질문하면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그 순간 뭐라고 애드립을 쳐야 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불쌍합디다. 그때 작게 501호 물어볼 때는요 답을 못하고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게 네. 정말 그건 역사적 예술. 그 토론은 꼭 한번 보세요. 윤석열의 표정을 보면은 저 형이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나 원망의 어쩌면 표정이죠. 이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의 미소 있잖아요. 네. 윤석열의 미소 이거 누구 한번 포착해서 그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19년 동안 이제 판사하다 나와서 이게 이쪽에 오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네이버를 쳐가지고 이 정치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는 용어도 저는 막 네이버를 쳐서 뭔 말인지 막 찾았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적응이 돼가는데 그분은 정말 뭐 3월을 만두고 지금 오셨어요. 총선도 거친 적도 없고 정말 헤맬 거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배정받을 때 국토위 지역구원들. 근데 지금은 뭐 교육이라 보건복지가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검사 출신이야. 이 사람이 영입이 됐어. 그러면 법사위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일반 상임위를 가서 경험을 차근차근 쌓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최소한 8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선 출마해도 박용진 소리 듣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총장만 하다가 나와갖고는 정말 다양하게 모르는 역대급 인물이 하나 나온 거죠. 모르는 게 브라이어티 하더라고요. 동네 바보 형이 그냥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 반기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인기 좀 받아갖고 나왔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 저 형 진짜 너무 모른다. 청약 통장 얘기할 때 다 쓰러졌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계약해봤냐고 집계했더니 복도방은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안 한 거잖아. 저희 와이프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근데 안 해본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모자란 것을 넘어서 유승민하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유승민 후보가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래 전문이 가족 건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월등하게 좋을 수도 있는데 본인 자체가 훌륭해. 흠잡을 게 없어. 스마트해. 근데 가족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은 그런데다가 오죽하면 유승민이 그랬단 말이야. 전 가족을 건드리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서 유승민 딸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장모를 아무리 의혹이 비리가 나왔던 나는 안 까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하는 말이 지금 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찍이 정치의 신 정청래 의원께서는 윤석열을 경선 통과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후보예요. 저희가. 네? 윤석열은 참 좋은 후보죠. 제가 홍준표가 올라면 땡큐고 윤석열이 올라면 땡큐베리 마치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왜냐하면 관역이 크잖아요. 윤석열이 올라오면. 그러니까요. 빗마저도 9점이에요. 네? 빗마저도 9점이야. 눈 감고 쏴도 7점은 나올 거 아니야. 빗마저도 관역이 맞아요. 네. 그러나 2만 2천 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수진 의원님 후원금 우리 푸나님 한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우리 저 사랑하는 친애하는 볼매 이수진의 정치 후원금이 반밖에 안 찼대요. 네. 이런 분들이 정치 후원금이 막 몰려야 법 통과시키는 게 쉬워집니다. 연말까지 이제 한 12월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반 정도밖에 안 찼다고 여러분들의 합니다. 힘으로 정청래 의원 후원금이 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수진 의원 후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은 우리 새날 그리고 시사타파 3시 연대에서 국정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채워주는 걸로. 저희가 채워주는 걸로 신한은행 1빵빵-034-256782 국회의원 이수진 후원금 좀 채워주시고요. 더불어서 시사타파 TV 구독 50만 금방 코앞에 있더만.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시사타파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더불어 남는 게 있다면 저 요즘에 그 전략을 쓰고 있어요. 구독 좀 대여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45만이 채워지면 빼도 돼. 대여를 해달라. 그 대여를 지금 시사타파 TV에 대여를 해주고 50만 만들어주고 빼면 돼. 싫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사타파는 구독자들이 사실 좀 꾸준히 늘어요. 근데 어쩔 때는 또 꾸준히 빠질 때도 있어요. 시사타파의 가장 리스크는 접니다. 알죠.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날아갈 걸 알아도 저는 다 해요. 그냥 뭐 그런 거 보고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지를 좀 모아서
윤석열은 후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상 남은 건 수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장모는 뭐 그렇게 됐고 김건희 씨도 수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원래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다 그러더만 그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뛰어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혹시 그걸 막으려고 또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이 창대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시원하냐? 이 앞에 계시는 조국 장관님 끝이 창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도 공수처하고 검찰이 거의 양쪽에서 다 같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가 특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면 이번 윤석열 예상을 해보면 뭐 이제 중간에 낙마하게 되면 또 뭐 캠프에서 모시려고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자기 수사 같은 게 들어오니까 캠프에서 못 나가고 있다가 저는 미국 갈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출금시켜야죠. 예. 그리고 옛날에 그 누구죠? 중수부장 그런 사람들 다들 뭐 아는 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불리하면 미국 가 있다가 잠잠해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만들면서 이 초반에 윤석열은 경선을 완전 못한다가 우리의 그 컨텐츠였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이 본선으로 가버리면 이 방송 폐지하려고 그래요. 무슨 낯으로 봐 시청자들을. 근데 일단은 조중동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또 바꿔야죠. 본선에 진출하지만 대선에 패배한다. 아니면 훗날 새날에서 훗날 하나 더 나가서 제목을 바꿔야죠. 성렬이 형을 좀 이렇게 개조를 시켜가지고 새날 패널로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새날에 이제 뒷배로도 믿고 이제 장학 퀴즈 코너 하나 만들으세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넣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통장을 아직 관리를 안 해봤습니다. 찬스 말해요. 아니, 바보 퀴즈. 그거 있잖아요. 뭐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안 만들어 봤다고 그랬나요? 깜짝 놀랐죠. 그건 뭐냐면 차가 없어서 면허를 안 땄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안 웃겨요? 별로예요. 네.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네. 아재. 무슨 말이지? 내가 차가 없어서 면허를 저희도 이수진 의원님 땄습니다. 오셔갖고 이제 오늘은 좀 냉정하게 진행하기로 찌찌찌찌. 그런가? 근데 그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윤석열이 지금 급격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요. 대장동이까지 이름이 나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홍준표, 유승민 양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처음에 유승민을 좀 경계해야 된다.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 그리고 홍준표는 좀 안티도 있지만 코어 지지층도 있지만 유승민은 코어 지지층이 없지만 비호감도가 굉장히 낮은 축에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감도가 높더라고요. 유승민이가 의외로. 그러니까 오늘 낮방송에서 여론조사 분석하는 방송에서 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의 확장성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세 후보 중엔 유승민이 제일 확장성이 넓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 빨리 무너져 버리면 유승민이 뒤안으로 올라와서 양강 만들 거다 이런 거잖아요. 양강 만들면 홍준표도 장담 못해요. 우리가 좀 잊고 있지만 많아요. 어쨌든 시간차 공격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게 이제 오세훈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고서 셀프 출마했던 최재형 씨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분 아직 있어요? 네. 아, 그분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그래서 최재형 씨가 과연 4강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하나 남고 기존 정치인이 3명이 협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4강전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안 죽이는 것 같아요. 홍준표나 이승민이나 시간을 좀 끄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면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이거 얼마나 전문가들이에요.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정치 이 바닥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딱 보니까 뭐 지금 내 상대도 아니구만 딱 이렇게 하고 지금 죽이면 안 되거든. 아예 이슈를 못 끄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날아가는 순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재미가 없거든요.
일부러 안 죽인다는 느낌 들어요. 제가 보면. 네. 그러니까 등치 큰 모질이 하나가 토론장에 나와서 나 대통령 나가겠다고 공중파를 통해서 토론을 하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가 됐지만 이제 개그 캐릭이 됐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그냥 일반적 국민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사리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율 1위 후보가 저 정도 감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확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를 지지한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윤석열 지지를 말 못하는 상태에 샤이들이 많아지는. 근데 그 샤이들만으로는 확장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윤석열의 비호감도가 제일 높잖아요. 안철수의 기록을 깨고 있잖아요. 지금 60% 이상. 아니, 나머지 그분은 어디서 뭐예요? 안철수 씨요? 네. 마라톤 살았어. 준비하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사라졌어 그분은. 보스턴으로 가셨다는 소리가. 보스턴 마라톤 마라톤 하려고. 하려고. 네. 그렇구나. 아, 참네. 자, 그러면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사실상 오히려 그 윤석열을 제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지금 11월 초죠. 네, 거기는 한 달 후 민주당 경선 한 달 후 11월 9일인가 아마. 9일 그렇게 정도에 될 거고. 아마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다르구나.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조사로 이제 국회는 좀 바빠질 때 그 10월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윤석열이. 그러면 최종 매치업 이재명, 홍준표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죠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데 좀 홍준표도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얘기예요. 홍준표로 하면 땡큐라는 말이. 네, 그렇죠. 단점이 워낙 많이 보이는 관역 이분도 크잖아요. 관역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홍준표가 왜 윤석열을 들때리냐면 윤석열을 끼안아서 확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홍준표가 스스로의 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만 죽이는 거죠. 바다에 가면은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소라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개. 소라게. 소라게가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그 거푸집 같은 거, 조개 같은 거 이런 걸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본인이 활동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소라게 같은 이런 느낌? 예. 자, 근데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초반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는 정청래 의원이 뭔가 민주당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향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제일 정치를 즐거웠던 때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 때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 할 때였어요. 저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컷오프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 당사 앞에 그 동해빌딩인가? 그때가? 대충 네, 그랬죠. 네, 네. 동해빌딩 앞에 가서 팟캐스트만 하다가 얼굴 처음으로 공개했던 게 바로 그 사건인데 이런 부류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이 한 64% 가까이가 개혁 후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가면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이반되는 현상을 가져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뭐 대선을 나가든 당대표를 나가든 작게는 원내대표를 나가든 뭔가 역할을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같은 그런 스탠스는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지금 정체성이 가장 강한 분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180석은 저는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2년 동안 우리가 남은 개혁 과제를 다 실현을 시키려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가장 강한 분이 당대표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청래 의원님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요. 네, 반응이 어때요? 첫째 무섭대요. 뭐 말 잘못하면 욕할 것 같다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난 건 알겠는데 너무 잘난 척을 안 돼. 저분은 남이 본인 자랑을 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스스로 공개를 하세요. 스스로 공개해요. 실명 공개를 하세요. 아니 잘 들으세요, 정청래 의원님. 이런 얘기 해주세요. 또 아니 길 데리고 나왔어.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보시라 그러면 만나시면 또 금방 친해지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력이 있죠. 정청래 의원님이 마음을 열고 잘해주면 금방 친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이렇게 후배 국회의원들을 좀 많이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당을 위해서 꼭 좀 당대표를 위해서 좀 뛰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고 옆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책사네 이수진 아니 의원님이. 그게 아니야. 정청래 의원이 이수진 개가 된 거지. 그렇지. 이수진의 개가 된 거야. 아니 옆에서 저런 얘기 정청래 의원님은 과거에는 몇 마디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나랑 안 맞아. 이런 좀 삐지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옆에서 의원님 이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고맙죠 정청래 네. 의원님은. 왜냐면 4년 쉬다가 들어오셨는데. 아니 그 정청래 의원하고 나하고 얘기가 서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좀 껄끄러운 느낌 속에 서로 존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몇 년째야? 한 5년 지나고 나서야 살짝 이제 친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정청래 의원님 밖에 계실 때 되게 어려워요 항상. 어렵고 표정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님이 좀 강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의원님한테는 우리 동생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구나. 지금 정청래 당대표 출마 프로젝트. 아니 지금 정청래 사람 만들기, 당대표 만들기 프로젝트야. 아니 근데 내가 질문 드린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실제로 그런 그 당대표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젠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래야 마음을 정해놓고 지키는 그렇죠. 하지. 네.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자가 5명이나 지금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영표, 우원식, 정청래 또 몇 명, 2명은 누구죠? 근데 제이분도 제가 계속 하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국회의원까지는 저랬죠. 그 유권자 사이즈들은 개인의 노력과 열망과 열정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의 유권자 사이즈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우사인 볼트 돼요. 막 혼자 뛰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럼 금메달 따잖아. 시대적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 시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그 이상은요. 본인의 의지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대통령 하고 싶다 한 적이 없어요. 시대가 불러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러달라는 소리. 뭐 당대표나 뭐 서울시장이나 대선 이런 거는요. 절대로 사감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정청래는 새시연대가 불러낼게. 시대가 아니고 새시연대가 우리 불러낼게. 더불어민주당에 200만 권리당원들이 불러내면 나오는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지. 오죽하면 답답해서. 좀 제대로 된 당대표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은 민주당이 될 수 있나 이거 한번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마지막 네. 180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당대표 때문이었구나. 제가 오늘 그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의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으면 저는 언론중재법 했을 거라고 봐요. 제 말이요. 그 그러니까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정부적 판단 얘기하고 이러면 대선 뭐 질 것 같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역시 진짜 리더가 중요하다. 지금은 민주당은요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누가 지금 뭐 원내대표 뭐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너무 지금까지 협방 실언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도 별로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윤석열처럼 되고 있는 거야. 구성원들이 봤을 때 저분 이상하다. 국립묘지 가가지고 서울시장 뭐 박원순 시장님 피해자한테 사과의 방명록을 쓰신 분이 나 그때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정상으로 안 보이더라고. 그 민주당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두 분 좀 굉장히 속상해갖고 우리 지지자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더 민주당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시면 민주당은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면 오늘 의총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지지자들은 역사 속에 최소한 우리 연령쯤 되면요 87항쟁부터의 역사가 있어요. 그 전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 뭐 4.19까지 갈 수도 있고 5.18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 결이 아닌 사람들 보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지지자들보다 못해. 정치인이 그러니까 아니지.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새날이나 시사타파,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이동영 TV 이런 거 있잖아요. 의원들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유권자 대중보다 정치 감각이나 정치적인 지식과 정보가 떨어져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제가 누구랑은 진짜 말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인데 제가 징계받은 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언제 징계받은 적 있어? 저거 있잖아요. 와, 공갈? 네, 공갈. 아니, 더 이상 있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2년 대선 때 그때 후단협 얘기했는데 후단협이 뭐야?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 했었나? 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명박 BBK 그 BBK가 뭐야? 실제로 이렇게 묻는 의원들이 있어요. 심하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미디어 특위 이걸 제가 반대표를 누른 게 뭐냐면 희망고문 하지 말자.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안 됐으면 안 비난하잖아요. 됐다고 얘기하고 맞을 일 있으면 맞고 그냥 대충 엉거주춤 믿지 말자 이거야. 그냥 쓰러졌으면 쓰러진 척하고 만세 부르자. 저는 예. 아니 뭔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안 된 건 안 된 거 이렇게 하고 그래야 새살이 돋죠. 고름이 피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이 민주당이 지금 의원들이 실정이 이렇다. 솔직히 보여야지. 왜 마치 또 뭘 할 것 같이 미디어 특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또 희망고문 시키냐고요. 난 그래서 오늘 나는 저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까 의총에서 표결하지 말자. 그거는 정현대 의원님이랑 이수진 의원님이랑 그동안 우리가 누가 반대했다, 누가 찬성했다,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영향은 있네요. 눈치는 네. 보네요. 아니 그 표결하려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주재법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제 의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표결로 승부를 걸려고. 네. 아니 그래서 표결 얘기만 나오기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번에 표결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서. 눈치 보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네. 그러니까 제가 4시에 이제 생방송으로 KBS 사사건건을 가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막 참고 하다가 35분에 나왔어요. 네. 나와서 이제 분장하고 있는데 유정주 의원한테 네. 카톡이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표결해야 되는데. 다 표결하려고 그래서 지금 있었거든. 방송국에 가서 네? 분장 중에 있다 해서 의원님이 안 보여요. 표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랬더니만 뭐 어때 유정주? 예. 뭐 어때? 그랬더니 이제 명단이 또 거기 용감해. 나가더라고. 뭐안 한다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누가 반대했다 그러면 막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야. 그 눈치는 또 보시더라고. 눈치는 보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봤을 때는 어. 지금 민주당이 실망한다고 해서 예. 윤석열한테 갈 표는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윤호중이나 홍남기가 이재명 대통령 하라고 이제 악영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난 그게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래요. 예. 그 실망했다 그래서 그 표가 다른 사람한테 갈 표가 아니고 이재명한테 갈 표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국회의원한테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의 발걸음도 재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2016년 7년 보세요. 그때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이게 나라냐고 촛불 들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회에서는 여의도 문법과 광장의 문법은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얘기를 그때 했죠. 처음에요. 탄핵 엄두를 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일화. 제가 첫 집회를 하는데 소라광장에서 강동 그 청계광장 옆에. 네, 강동 성심병원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제가 그 병문안인지 그 뭐지 문상을 갔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가서 첫 번째로 무대에 올라서 박근혜 탄핵을 내가 주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문상을 빨리 마치고 왔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네. 근데 어디서 봤는데 누가 막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먼저 하고 있어. 그때 박근혜 탄핵 때 그 의원 정치인들은 감히 못 꺼냈는데 못 꺼냈어요. 성남시장이 갑자기 박근혜 탄핵할 때 난리가 그때 났다고. 내가 꺼내려고. 그때 먼저 꺼냈으면 지금 대통령 후보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막 뛰었어요. 내려놓고 그런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야. 네 맞아요. 기초단체장. 네. 서울로 따지면 구청장. 네. 그리고 그때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네. 진짜요? 그때 사실상 대선의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죠.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됐고. 네.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에서 정부 제출안으로 그 상법에 일반
조항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때 5배 내지 3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언론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법의 일반 조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론사 당연히 포함되고 또 하나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제적법이 또 발의가 돼 있어요. 네, 민주당 네. 의원 중에 한 분이 네. 거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제 언론사가 제외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법사위에서 지금 상의가 되면 똑같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직 그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좀 해보자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법사위원장 그분이 최근에 그 민주당 경선에 사퇴하신 분들 표 무효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불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면 점점 분모가 줄어드니까 앞서 불만이 나가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시민들한테 그랬어요.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든지 결선 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투표했던 사람들을 무효표 처리하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불만 없이 더 압도적으로 지지해줘서 그냥 그 무효표 처리 안 해도 계산해 봤더니 과반이 넘더라.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렇게 물론 그 말이 맞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 그거 갖고 뭐 불만이 제기한다 이랬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대선 이야기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시간대쯤에 출구조사를 하고 표를 까봤더니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 하는 그 순간까지는 제가 어제 우리 보람 PD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떻게 하면 뭐 안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지지자들 다독거리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서 저는 그게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치, 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뭔가 우리가 바라는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는 게 재밌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저는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종의 정치에 그때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새끼들이 커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했을 때 좀 더 나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더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공격 목표가 단일 대우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쩔 때 방송하다 더 우리 측에서 힘 빠지고 저쪽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지금 싸우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4.15 총선 때도 그렇고 정말 지금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기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공성보다 수성이 더 힘든 거다.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지지자들도. 그래서 내년 대선만 바라보고 다들 계시는데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 옛날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미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하루하루 쉽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은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을 띈다. 한국 현대사를 봤을 때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하고 또 지금까지 저쪽이 다 잡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잡은 게 몇 년 안 돼요. 맞습니다. 네, 70년 동안.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적폐들이 어디 언론뿐이 있겠느냐, 어디 검찰만 있겠느냐, 어디 뭐 재벌들만 있겠느냐. 그래서 이 작업이 참 하루아침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는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이 방송 제목처럼 새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시니까 오늘 좀 덜 힘드시죠? 저희랑 얘기하다 하고 보니까. 나니까 좀 편해지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25,000명이 네. 이수진, 정청래 두 분 보고 갑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저희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기자회견 하실 때 오늘 처리해야 된다. 그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동의해 주신 분들을 입수해서 그분들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역시 행동하는 그렇잖아요. 방송이 그뭐 반대니 그런 사람들 알아낼 필요 없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후원금 누구 안 찾나. 그럼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수진 의원 후원금은 이제 꽤 차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께서 네. 저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고마움과 죄송함 다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10시에 거기에 못 갔던 거는 사실은 그 인권위원회 앞에 가서 그 외국인 보호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기자회견을 하러 갔기 때문에 가느라고 오늘 거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하고 추방을 당하기 전에 보호시설에 있는데 그분들을 새우 꺾기를 3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무부 공무원들이 화성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젊은 변호사분들이 띄워주는 거 너무 감사했고 하여튼 우리 시민분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같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그럼요. 주시면 머지않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언론중재법 통과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저랑 이제 정청래 의원님 같은 분들이 끊임없이 싸우겠습니다. 이상한 국회의원들한테는 여러분들께서 이상한 국회 정말 힘든데. 네, 마구마구 좀 매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를 이용하세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전에 그 이수진 의원이 겪었던 이야기 앞으로 좀 돌아가면 있어요. 충격이에요. 지금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뭐요? 아까 말씀하셨던 비하인드 아, 방송 네. 출연했던 비하인드. 미나견. 제가 그때 사실은 이게 뭐지? 저 그때 정말 저기 당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이었잖아요. 정치가 이런 건가? 사람 불러놓고 이게 지금 뭐야? 하는 거지? 사법개혁 한다고 들어왔는데 왜 저를 혼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됐고요. 네. 돌아가셔갖고 주무실 시간이 됐고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조만간 저희 네. 또 이수진 의원님은 최기상 의원님이랑 저희 네. 방송에 모셔갖고 네. 예, 저희가 한번 또 얘기 나누도록 최기상 하겠습니다. 순아님한테 안부 좀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최기상 의원이 누가요? 최기상 의원이요. 광주 고향 선배님이라고. 고향 후배. 네. 아 영암. 아니 광주에서 최기상 의원님 잠깐 뵀어요. 그래요? 네. 네, 갔다고 하더라고요. 김병우 의원님이랑. 거기서 후원금 얘기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어디서 거기서 하겠냐고. 거기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예. 오늘 너무 길게 했고. 자, 오늘 그 방송 시작이 이제 언론 법을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켜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네. 더 노력해서 민주당이 진짜 개혁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권 재창출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시면 바로 물러갈게요. 네. 그럼 안 읽을 것 같다. 뭐. 저라도 눌러야지. 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